오늘 이제 강의할 거는 암과의 대화, EFT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그 교육을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대화법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뭔가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 좋을 텐데 사실 저도 많이 몰라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죠. 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거가 있어서 EFT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EFT를 주로 이제 이야기해 드릴 거고, 그러면서 EFT를 하면서 같이 대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왜 유튜브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그게 한 2주, 일주일 전인가 생각한 건데, 이 EFT를 매일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좋은지 아는데, 나도 좋은지 아는데 잘 안 하게 되고, 분명히 강의를 해도 잘 안 할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내가 1대1로 해드릴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저는 시간도 안 되고, 몸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유튜브 좋다. 이걸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강의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매일 혹은 격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1대1 미팅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강의를 할 거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EFT는 자기가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아도 EFT를 해 나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다른 주제를 갖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했었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아파. 근데 그거 이제 EFT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 눈 안 아파. 그냥 멀쩡해. 그냥 나는 어깨가 아파, 사실은. 근데 눈 아픈 걸로 EFT를 했는데, 남의 거, 내 거가 아니고 했는데 어깨가 안 아파질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나는 아토피 환자예요. 아토피 환자였어서 아토피 환자 EFT를 해주고 있었는데, 내가 아토피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멀쩡한 허리가 아팠던 게 허리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왜 그런다고요? 제가 자극하고 있는 혈자리들이 우리 몸에 진짜 중요한 혈자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손으로 톡톡톡 때리면서. 그래서 그 혈자리들이 자극되면서 경락이 쫙 흐르면 우리 몸에 대사가 좋아지면서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령 유튜브에 여러분과 전혀 무관한 증상을 하더라도 열심히 두드려 주시면 돼요. 자, 두드려 줄 때 같이 꼭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이게 되게 중요해요. EFT를 할 때 그냥 혈자리만 두드리면 된다, 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 같이 말을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서문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2시간을 들여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1부는 강의를 할 거고 2부는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습이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실습보다 더 중요한 건 총론 강의예요, 강의.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제가 파일도 들을 수 있고, 또 이 오늘 강의한 거를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을 거니까 적지는 않으셔도 되고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필요하면 제가 질문하는 시간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저희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할 시간을 드릴게요. 암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지금 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암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지, 뭐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요양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하고 있는 뭐 주사, 면역 주사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뭐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온열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를 알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냥 좋다고 해서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알아야 되는데, 되게 이게 살고 죽고의 문제인데 이 정도로 몰라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심각하게 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지낼 것 같은데,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진지하게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가 고민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냥 별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강의를 해야 될까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제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일단 하나씩 풀어나가고,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와, 눈 좋으시네. 일단은 우리가 암으로 진단을 받으려면, 당신이 암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으려면 요즘은 뭐 연기 0.5기도 진단을 해요. 그 정도로 그 진단이 발달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단을 받으려면 최소한 1cm는 돼야 진단이 가능해요. 암세포가. 그런데 이 암세포가 1cm가 되려면 어느 정도야 되냐면, 이게 처음 암이 발생한 암인데요. 이게 0.1mm, 0.2mm 되는 암이에요. 이런 암은 발견을 못해요. 근데 진단이 되려면 이 정도 돼야 진단이 가능해요. 1cm가 돼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이 안에 암세포가 10억 개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1기 내지는 0.5기로 진단을 받았다 이퀄 뭐냐? 1cm를 넘어갔다는 걸 의미하고, 그 암들은 이미 어떤 상태냐? 혈관이 생겨서 이 암세포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거를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표현하는데, 신생혈관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혈관이 아니고 암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혈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엔지오제네시스를 하는데, 이걸 알게 된 이후로 암세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많이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암 치료는 언제부터 하는 거냐?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암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이때도 암이 있었던 거고, 얘가 야, 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사인을 보내면 혈관에서 그때부터 혈관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0기나 0.5기나 1기가 되었을 때 발견한 암은 전이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1기, 2기암, 3기암, 4기암에서 3기암부터 전이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파까지 전이가 되면 보통 2기면 그 어떤 고정 장기에 국한된 걸 2기로 하고, 3기는 임파 전이가 된 거, 4기는 이제 멀리 있는 장기까지 전이가 됐을 때 4기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발견한 그 당시 이미 암세포에서 신생혈관이 생기고 그때부터 전이는 시작해요. 근데 이 전이된 암은 어떤 암이냐면 씨앗이에요. 씨앗.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씨앗. 그 씨앗은 어떤 암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이런 암은 우리 몸에서 전혀 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저런 암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저런 암은 내 몸에서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다 알아서 제거를 해요. 다 제거를 해. 그런데 이상하게 제거가 안 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소인일 수도 있고, 환경 요인일 수도 있고, 재수 없이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제거가 안 되고 신생혈관에 의해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무한 증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진 암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미 1기 암이었다 이퀄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씨앗을 내보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1기 암인이고 수술하고 뭐 방사선도 하고 항암도 다 했으니까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사실. 물론 이것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는 괜찮아, 다 나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좋은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게 제일 나빠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 제일 위험한 거죠. 이게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설명한 건데요. 이 조그만 암에서 이게 좀 커지면서 여기서 이런 VEGF라는 거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이 혈관에 옆에 있는 모세혈관, 뭐 큰 혈관도 아니에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모세혈관에서 혈관을 내뿜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 혈관이 이렇게 나올까요? 암세포 먹여 살리려고. 먹여 살리려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혼자는 못 사니까.
거기다가 영양분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욕을 살리려고 이렇게 혈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혈관을 통해서 전이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미 발견된 암은 전이는 이미 시작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저걸 보고 나면 더 마음이 설레고 걱정이 되죠. 벌써 눈빛이 달라졌어. 걱정이 되죠. 저라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라고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예의가 없어요. 사실 저도 대장암 검사 한 번도 안 받았고요. 뭐 예전에는 그 내시경 많이 해봤지만 요즘은 안 했어요. 나는 뭐 건강하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 맨날 하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안 가고 시간도 없고 뭐 안 가고 있어요. 근데 뭐 며칠 후에 내가 가봤더니 갑자기 딱 검사했더니 저기 대장에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저한테? 없죠. 누구나 똑같아요. 그 검사에서 안 나왔는데도, 멀쩡하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있는데 못 찾을 수 있어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젊어서 죽은 사람, 이 나이 때 죽은 사람들을 부검을 해봤어요. 부검을 했더니 40에서 50세 여성의 40%가 유방암이 있더래요. 부검을 해보니까. 암 환자들 부검한 게 아니고 그냥 건강한 사람을. 근데 그 암이 어떤 암이다? 이런 작은 암. 사이즈 작은 암. 이런 암은 검사를 안 나온다고요. 근데 부검을 해봤더니 작은 암들이 다 보이더라. 미세암들이. 0.2mm, 0.1mm 암들이. 그런 것들이 퍼져 있더라. 근데 그게 내 몸에서 혈관 생성이 안 되니까 어떻다? 더 커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검사에도 안 나오고, 그냥 삶에 뭐 영향도 전혀 안 주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렇죠? 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네. 자,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가 20년 전만 해도, 제가 암토피 그거 할 때만 해도 사실 암 치료 효과가 엄청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내가 암에 걸리면 나는 절대로 병원 치료는 안 받을 거야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수술은 어떻게 하겠는데 항암 뭐 이런 방사선 이건 절대 나는 안 할 거야 그랬죠. 왜? 항암하면서 힘든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뭐 항암도 그렇게 기술이 떨어졌는지 막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한의원 와서 보면 막 녹초가 돼갖고 와요. 가끔 뜸 들어오면. 나는 절대로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항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게 많았냐면 자연치료 한다고 해서 산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암 걸리면 그냥 다 내려놓고 산이나 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거슴요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대체약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책도 보고 해보니까 이게 차라리 이게 낫겠다. 지금 표준치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조기 진단도 많이 발달돼 있고 또 현대의학의 발전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물론 정복되지 않은 질환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왔어요, 치료율이. 그래서 표준 치료라 하면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표준 치료하고 10년 생존율이 50%까지 올라와 있어요. 50%까지. 물론 암마다 좀 달라요. 근데 요즘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시는데 여자분들의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엄청 높아요. 이 10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이 표준 치료를 안 하는 거는 진짜 바보예요, 바보. 난 산에 갈 거야. 무슨 수술이야. 나는 그냥 이대로 유방암 있고 있어야지 무슨 수술이야. 뭐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왜? 표준 치료 효과가 엄청 높아져 있어요. 심지어는 3기, 4기도 높아요. 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근데 췌장암이다. 그럼 1기도 힘들어요, 1기도. 그러니까 암마다 좀 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암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암들도 되게 많이 좋은 어떤 그 항암제, 요즘 뭐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또 앞으로 계속 발달된 어떤 항암제들 계속 발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만약에 제가 암이 걸린다면 표준 치료를 받을 건데, 표준 치료가 되게 좋고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표준 치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미 그 엔지오제네시스가 진행된 큰 암들, 눈에 보일 수 있는 1cm 이상의 큰 암들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세암들, 내지는 활동을 안 하고 있는 휴면암들,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암의 씨앗, 암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그 씨앗들은 발견도 안 되고 기존의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어요. 방사선도 안 돼. 그래서 항암 치료를 난 하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그 항암 치료의 타겟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암세포만큼 활발하게 세포 증식을,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는 없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의 타겟은 세포 분열을 엄청 빨리 하는 놈을 타겟으로 하는데 우리 몸에도 그렇게 빨리 세포 분열을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혈구 내지는 이런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엄청 세포 분열이 빨라요. 그래서 항암을 하다 보면 탈모도 생기는 거고 또 빈혈도 올 수 있고 백혈구가 떨어지니까 또 혈소판도 떨어지고 하니까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피로감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또 자가면역 질환도 오기도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그래서 무슨 말 했더라? 오케이. 항암에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단점은 이런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는 암세포들은 잘 죽여요. 물론 내 몸에 증식하고 있는 놈도 같이 죽이지만 그런데 암세포 중에서 증식을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계속 다 암세포가 막 다 열심히 세포 분열하는 게 아니고 쉬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쉬고 있는 놈들. 아주 무서워요, 암이라는 게. 암세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쉬고 있는 놈이 있고 줄기세포라 해서 조그만 아예 눈에도 안 보이는 씨앗은 아예 활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항암자의 타겟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항암을 다 했고 다 모든 치가 끝났어. 5년 더 그래서 나는 완치됐다고 판정까지 받았어.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면 맞다 틀리다? 네, 틀려요. 그 끝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조건은 똑같죠. 저랑 똑같은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저하고 5년 넘어가신 여러분하고는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저도 걱정해야 되는 거고 관리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관리하는 거죠. 똑같은 조건이에요. 예. 일본에서 10년 전 통계가 암으로 남자들 2명 중에 1명이 암이고 여자들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 요즘도 그럴 거야 아마. 점점 더 그럴 거고. 그래서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어떤 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이런 휴면암이나 미세암이나 암 줄기세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의 내지는 세계적인 표준치료는 이게 된다, 안 된다? 네, 이게 타겟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시. 왜? 검사를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약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요양병을 사고 있는 뭐 자닥신 주사를 맞는다든가, 미술도 주사를 맞는다든가, 내지는 뭐 면역 세포 치료를 한다든가, 내지는 온열 치료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항암이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후에 회복을 돕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런 쉬고 있는 암, 내지는 암 줄기세포,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존재하는 암, 사이즈가 작은 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100% 효과가 있는 거냐? 미술도 주사가 정말 효과가 좋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효과가 좋지요. 왜냐하면 논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좋다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열이면 열다 효과가 있을까? 저도 모르죠, 그거는. 한약재예요. 그게 상기생이라고 해서 한약재고 분명히 면역력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놈이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일지 안 죽일지는 저도 몰라요. 최소한 더 크지 않게 내지는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라면 맞을 거예요. 미술도 주사를. 비타민C 주사가 항암 효과 있냐 없냐? 효과 있어요. 근데 내가 맞아도 아무 느낌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비타민C 주사 맞고 암이 좋아진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아토피 환자는 확 바로 달라져요.
아, 그러면 분명히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거고 걔가 좋아지니까 나도 좋겠지 라고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암에 걸리면 비타민 C 주사는 꼭 맞을 거예요. 네. 최소한 덜 피곤하게 해줄 거니까. 먹는 거 제가 이따가 그 질문은 나중에 쉬는 시간, 왜냐하면 막 질문이 너무 이렇게 하면 강의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주고 싶은 거는 이미 지금 요양병원이나 이런 암병원에서 의사들이 권해주고 있는 방법들은 나름 그 논문에도 나오고 나름 검증을 받았다고 하는 방법들이에요. 물론 이 방법을 표준치료를 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야 그거 하지마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생각.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아. 먹을 거 다 먹고 고기도 먹고 다 해. 무슨 저염식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생각이. 만약에 대학병원의 교수가 나를 책임지고 암을 고쳐주겠다 한다면 그분의 말을 따르면 돼요. 근데 그러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해야죠 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기치는 의사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꼭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근거가 없이 하진 않고 대부분 논문에 실려 있고 또 뭐 100%는 없어요. 세상에 치료를 하는 거 100% 치료가 어디 있어요. 감기 걸려도 아이스크림 먹으면 다 나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100% 치료되는 약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조금의 가능성이 있고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게 좋죠. 물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그럼 안 해야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 상황에 맞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대체의학적인 접근이 있고 그 이외에 거순요법이나 일본의 니시요법이나 또 수많은 어떤 그 대체의학적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는 한의학이 존재하죠.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암 관련해서 이제 그 통합의학이라고 하는데 통합의학을 하는 강의하는 분들을 보니까 한의사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양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쪽팔렸어요. 아씨 이게 뭐야. 네. 뭐 표준치료도 못하고 통합의학도 한의사가 도대체 한의사의 설 자리 어딘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0년 전만 해도 한의사가 그래도 이쪽에는 우리가 1인자라고 자부했었는데 지금 위치가 상당히 양방 의사들이 이제 막 통합의학 하는 의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고 한의사가 말하면 왠지 신뢰감이 떨어지고 나만 해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각성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EFT라도 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라도 하자 일단 하나부터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런 방법론을 동원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아토피 내지는 뭐 만성 피로증후군, 당뇨 이런 난치병들을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특별히 면역 질환들, 아토피나 이런 질환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심리적인 요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심리적인 요인들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더 문제였어요. 분명히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왔는데 환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제가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심해요. 온몸이 다 아파요. 이게 이제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이라는 병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그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라고 제가 말을 해줘요. 그래서 침 맞고 한약 먹고 하면 좋아져요. 한 3개월 정도 치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치료가 되다가도 갑자기 뭐 남편이 바람이 났다거나 우리 아들이 나한테 대든다거나 시어머니가 또 한 소리 했다거나 뭐 하면 갑자기 확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이 뭐 잠도 못 자고 막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제 온몸이 아프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분명히 심리적인 요인이 맞고 스트레스가 맞은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원인은 그게 확실히 맞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나는 원인을 알겠어. 보통 의사들이 이 어떤 병에 내과에 가잖아요. 환자들이 다 물어 원장님 이거 왜 아파요? 물어보면 다 신경성이래. 잘 못 고치는 병은 다 신경성이에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답을. 어디로 가요? 정신과로 가. 근데 정신과 가긴 싫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참아. 그럼 정신과 가면 어떻게 되냐?
뭐 항우울제 같은 거 주겠죠.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주겠죠. 온몸이 아프니까 진통제 주겠죠. 그럼 나아요? 안 나. 왜? 그냥 땜빵 하는 거예요. 엄발에 오줌 누기. 그냥 일단 어은 거 녹여야 되니까. 일단 죽겠으니까.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수면제 먹고, 아프니까 진통제 먹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염증도 잘 생겨요. 그래서 항생제도 먹고, 예. 그냥 잡동사 약을 다 먹다 보면 그냥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또 당뇨도 잘 와요. 그 다음이나 걸려봐. 답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종합병원이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오는 환자 중에 한 열에 7명은 다 종합병원 환자여서 저는 맨 먼저 뭘 물어보냐면, 진맥도 안 해요. 귀찮으니까. 딱 와서, 발목이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한의사들이 이렇게 발목도 만져보고, 우리 신 원장님 그거 잘하셔요. 만져보고, 또 어디도 안 좋은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물어봐요. 그냥. 뭐, 뻔하지 뭐 발목 아픈데, 잠은 잘 주무세요라고 딱 하나만 물어봐요.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이건 종합병원이구나. 그 환자는 발목 아무리 침나도 안 나요. 왜? 온몸이 다 안 좋거든. 근데 원인은 뭐냐? 다 신경성이에요. 거의 대부분, 열이 9은. 그래서 이분의 신경성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될까요? 한약을 쓰고 하면 좋아져요. 개선은 돼. 하지만 또 신경 쓰면 어떻게 돼요? 또 온 상태.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물론 한약을 쓰면 많이 좋아지긴 해요.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나름대로 치료 효율을 높여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 신경성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늘 고민하고 방법을 찾다가, 내가 이거구나 한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EFT예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환자를 한 명 두고 1시간 동안 제가 해줘야 돼요, 이거를. 환자는 뭐 하루에 막 10명, 20명, 30명 몰려드는 제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고. 누구는 뭐 여기 EFT 강의하시는 분은 1시간 강의하고 21만 원씩 받더라고요. 제 아들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심해서 자퇴까지 했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21만 원 끊고 하는데 솔직히 좀 많이 아깝더라고. 21만 원. 근데 이제 계산 한번 해봤어요. 이분이 하루에 몇 명을 치료하나. 딱 5명 하더라고요. 그래서 5명 딱 계산하고 이거 간호사 월급 주고 여기 세 내고 남는 거 별로 없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부담이 많이 드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이거는 할 짓이 못 되는구나. 이거 내려놓자. 이러고 있었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치병 환자들은 다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 EFT 치료 받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데 정작 제가 못 해주니까 이제 제가 셀렉션 하는 거야. 이 환자는 꼭 해줘야겠다 싶은 사람만 딱 찍어놓고 저 진료 끝날 때 오세요. 너무 심각하면 제가 공짜로도 해주고 좀 돈이 있다 싶으면 그냥 조금만 받고 이렇게 했죠. 저의 실력을 향상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년, 2년이 지났어요. 효과 아주 좋아요. 어느 정도 좋냐면 제가 이제 비단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토피가 아주 중증인 초중증 아토피 환자가 왔어요. 연세가 60세가 넘으신 할머니.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병인 거예요. 화병이구나. 회장님이 겉보기는 엄청 젠틀하고 멋진데 이게 스토리가 길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사모님 나중에 이 시간에 오세요 하고 딱 했어요. 해보니까 이분의 스토리가 거의 소설책 이상이에요. 그걸 다 풀어주고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범벅하고 1등급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었고 심지어는 곰팡이 항생제도 먹고 있었고 약이 한 주먹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토피 유명한 병원들이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용인에 있는 병원을 그 약을 먹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쉽지가 않구나. 근데 화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번 해봤죠. 근데 공교롭게 그때 진료한 게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왜 토요일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약을 좀 끊으라고 했거든요. 겁도 없이 끊으라 해서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큰일 났다. 잠 못 자고 죽을 텐데. 가려워서 죽을 텐데. 토요일에 안 오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날도 안 오시는 거예요. 화요일날 딱 왔어요. 근데 이분이 원장님 저 3일 동안 잠을 엄청 잘 잤어요. 그냥 깜짝 놀랐죠. 스테로이드를 안 먹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먹어도 못 자는데. 와우, 대박. 이런 치료가 있을 수가 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암 환자들은 어떤 좋은 치료를 했을 때 암 사이즈가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토피 환자들은
작은 변화에도 엄청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중증 환자들은 절대로 반응 안 해요. 어떤 치료도. 부작용은 잘 나. 하지만 반응은 안 해. 그런 게 초중증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환자들은 심지어는 쌀을 먹어도 알러지가 생겨요. 쌀을 먹어도.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쌀 먹어도 알러지 생긴 사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애들은 식구들 다 죽어요. 다 죽어. 왜? 얘가 잠을 못 자니까 같이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전 식구들이 죽어요. 그냥 같이. 그래서 그런 애들 제가 보고 아 진짜 아토피는 진짜 못쓸병이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아무튼 이 아토피 환자, 초중증 환자가 갑자기 좋아지는 치료는 면역력 회복하는데 최고예요. 최고. 그런 치료를 제가 아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 조금 있다가 비밀로 오늘 그 중에 하나 푸는 거예요. EFT.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고 이거는 돈이 안 들어.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풀려고 하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알아도 소용이 없어. 돈 여기 많으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돈이 안 들잖아요. 물론 아까 그 말씀드린 유명한 한의사를 찾아가면 좀 많이 들어요. 그래도 찾아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우셔가지고 하시면 돼요.